이놈도 데리고 썩 꺼져. 더럽게 짖기만 하는 똥개 주제에. 남편 도안이 백구를 향해 돌을 집어던졌습니다. 백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하지 마요, 제발. 쫓겨나는 아내 윤정이 백구를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백구도 데리고 나가, 지금 당장.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 쫓겨나면서도 백구만은 놓지 않았던 윤정. 1년 후 시어머니가 버린 백구가 그녀에게 충격적인 반전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2026년 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벽 5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켜졌습니다. 38 이윤정은 낡은 스위치를 누르고 부엌으로 들어섰어요. 찬 공기가 뺨을 핥히듯 스며들었습니다. 윤정은 손을 호흡을며 싱크대로 향했어요. 쌀독 뚜껑을 열자 묵직한 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벌써 10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어요. 윤정은 쌀을 퍼내 스테인리스 볼에 담고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겨울 새벽에 찬물이 손끝을 파고들었어요. 온수를 틀 수도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쌀은 찬물로 씻어야 밥맛이 산다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물속에서 둥둥 떠다녔고 윤정은 손바닥으로 쌀을 비비며 뿌연 물을 따라냈어요. 손등에는 벌써 동상 자국이 붉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안동에서 손꼽히는 이씨 종가였습니다. 300년이 넘는 기와 지붕 아래 대청마루에는 선조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고 복도마다 붓글씨로 쓴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장손이 대를 잇는다 뿌리를 잊지 말라 같은 글귀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남편 이도환은 이 집안의 3대 독자였어요. 시아버지 이종걸과 시어머니 김말수는 결혼하고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70살이 넘은 시할아버지는 말순에게 매일같이 구박을 했어요. 아들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며느리냐는 말을 밥 먹듯 들어야 했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7년 만에 어렵게 아들 도안을 낳았어요. 그날부터 말순은 종가집 며느리로서 하루도 쉬지 않고 집안의 모든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도안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때를 잇는 것이 남자의 가장 큰 책무라고 믿으며 자랐어요. 그에게 윤정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였습니다. 윤정은 쌀뜨물을 흘려보내며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8배 윤정이 처음 이 집 대문을 들어섰던 날이었어요. 10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외할머니 손에 자란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 종걸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어요. 부모도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지 의문이군.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편 찬장 앞에서 말수는 말없이 유리 주전자를 닦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주전자를 닦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 차 봄날이었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에 혼자 앉아있던 윤정은 진료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복도에서는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박동이 멈췄습니다. 유산입니다. 윤정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지만 그녀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택시 미터기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서 도안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윤정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기가. 도안은 리모컨을 든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 윤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몸이 약해서 그렇지. 기회가 또 있을 거야. 그의 손은 윤정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안은 곧 손을 거두고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윤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얼룩진 꽃무늬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갯잎이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결혼 3년 차 가을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산 후 저녁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어요. 말순이 정성껏 차린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지만
윤정은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종걸이 밥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이래선대도 못 이을 판이야. 말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쥔 그녀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윤정은 손톱으로 손등을 긁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왔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입안에서 쇠맛이 났습니다. 결혼 5년차 겨울, 세 번째 유산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윤정은 방문을 닫고 이틀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말순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던 윤정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윤정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윤정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윤정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도 7년을 그렇게 살았다.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나는 안다. 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말수는 주름진 손으로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집이 너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안다. 미안하다. 말순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이 윤정을 부엌으로 불렀어요. 김장동 옆에 서 있던 말순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내 몫이다. 매일 밥상 차리는 일. 이제 네가 맡아야 한다. 말순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에게 짐을 넘기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부엌을 장악해야 한다는 선배. 며느리가 후배 며느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종갓집 매일의 밥상은 윤정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장을 담그고 김장을 주도했어요. 명절 음식이나 제사 음식 같은 큰일도 말순이 맡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 매일의 식사는 완전히 윤정의 몫이 되었어요. 말수는 뒤뜰 평상에 앉아 멀리서 윤정이 부엌을 드나드는 모습을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윤정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입맛을 맞추는 일은 전쟁 같았습니다. 겨울나물 무침 하나에도 잔소리가 쏟아졌어요. 이건 짜. 간이 안 맞아. 무는 덜 익었어. 윤정은 밤마다 부엌 구석 낡은 의자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들 하나 낳고 당당하게 사는데 그해 겨울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슈퍼마켓 뒷골목 쓰레기 더미 옆에서 하얀 백구 한 마리가 떨고 있었어요.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작은 몸뚱이가 눈 속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털은 진흙과 쓰레기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윤정은 발걸음을 멈추고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도 부모 없이 버려졌구나. 나도 그래. 윤정은 망설이다가 외투를 벗어 백구를 감쌌습니다. 차가운 몸이 그녀의 체온에 닿자 백구는 작게 끙끙거렸어요. 윤정은 백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부엌 한쪽에 낡은 이불을 깔고 백구를 내려놓았어요. 녀석은 윤정의 손을 핥았습니다. 윤정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백구의 몸을 닦아주었어요. 진흙이 씻겨 내려가자 새하얀 털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둘이 서로 가족이 되자. 넌 이제 복동이야. 우리 집에 복 하나쯤은 와야 하잖니. 저녁 무렵 도안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백구를 보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더러운 짐승을 왜 집에 들였어? 윤정이 입을 열려던 순간 뒤에서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두렴. 외로운 것들끼리. 복동이는 그렇게 종가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윤정이 새벽에 쌀을 씻을 때도 저녁에 설거지를 할 때도 복동이는 항상 그녀의 발치에 있었어요. 마루 끝에 웅크리고 앉아 윤정을 바라보는 눈빛은 사람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정은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녁상에 올린 된장찌개가 짜다는 핀잔을 들었었어요. 복동이가 조용히 다가와 윤정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복동이를 안았어요. 넌 날 탓하지 않아서 고마워. 복동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윤정의 뺨을 핫았습니다. 캄캄한 부엌간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여자와 백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도안이 요즘 이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고 문자가 올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예전엔 밤 10시면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요즘엔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은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윤정은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은수는 고민하다 보낸다며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앞이었습니다. 도안이 낯선 여자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여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고 도안의 팔에 손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윤정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 위로 떨어졌어요. 철컥하는 소리가 텅 빈 부엌에 울렸습니다. 윤정은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사진을 확대했어요. 도안의 얼굴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웃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윤정은 사진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뒤뜰 마당에 묶여있던 복동이는 윤정이 부엌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복동이는 이제 10살이 넘은 백구였습니다. 체구가 커서 집안에서 키우기 어려워 시아버지의 명령으로 마당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윤정은 하루에 3번씩 밥을 챙겨주고 물을 갈아줬습니다. 복동이는 윤정이 올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반겼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정은 밥상을 차렸지만 손이 떨려 국그릇을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도안은 식탁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피식피식 웃었어요. 윤정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도안은 밥 몇 숟가락 떠먹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이게 뭐야? 입맛 없네. 윤정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도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윤정은 식탁에 앉은 채 식어가는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윤정은 용기를 냈습니다. 도안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안이 귀찮다는 듯 문을 밀쳤습니다. 방문이 벽에 부딪히며 쾅 소리를 냈어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 누구예요? 도안은 사진을 힐끗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그래, 뭐 어쩌라고.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남편 감시까지 해.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안은 팔짱을 끼고 윤정을 내려다봤어요. 하긴 그런 거나 뒤지는 게 내 수준이지. 윤정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도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따져? 난 널 더 이상 아내로 보지 않아. 도안은 등을 돌려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아버지 종걸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멍청한 것, 대도 못 잇는 게 무슨 며느리 타령이냐. 마당에서 복동이가 크게 짖었습니다. 왈왈, 거친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집안까지 들렸어요. 복동이는 줄에 묶여 있었지만 윤정을 향해 몸을 내밀며 지저댔습니다. 종걸이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시끄러워, 이 더러운 짐승. 복도 끝에서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윤정이 말순을 쳐다봤지만 말순은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안은 집에 점점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혼자 밥을 차려 먹었어요. 밤마다 마당으로 나가 복동이에게 밥을 주고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복동이만 그녀를 반겼어요. 일주일 후 윤정의 생일이었습니다. 윤정은 자신의 생일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도안을 기다렸습니다. 밤 9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도안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케이크도 없었고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도안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정 앞에 던지듯 놓았어요. 이혼하자. 아버지도 허락하셨어. 윤정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도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해. 윤정은 말없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사실 그날 말수는 남편과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안방에서 종걸과 도안을 앉혀놓고 말했어요. 쫓아낼 거면 돌산이라도 줘요. 저희가 뭘 가진 게 있나요? 종걸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안 사는 쓸모없는 땅이니. 이틀 후 윤정은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을 낡은 가방에 넣었어요. 도안이 부엌으로 들어와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이 튀어나왔어요. 이거나 받고 꺼져. 아무도 안 사는 땅이래. 땅 내 신세지. 윤정이 종이를 집어들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안이 문을 열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골프장 사진 속 그 여자였어요. 여자는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안 씨, 제가 왔어요. 여자는 윤정을 쳐다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어요. 저는 윤수진이에요. 도안 씨와 만나는 사이죠. 윤정의 손에서 임야 증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마당에서 복동이가 미친 듯이 지저댔어요. 왈왈왈 목청이 터질 듯 짖었습니다. 도안이 마당으로 나가더니 복동이를 향해 돌을 던졌어요. 돌이 복동이 옆구리에 맞았습니다. 복동이가 낑하고 신음했습니다. 하지마.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도안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놈도 데려가. 더럽게 짖기만 하지. 그때 뒤편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백구도 데려가라. 둘 다 당장 나가. 윤정이 말순을 돌아봤습니다. 말순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정은 캐리어를 끌고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동이의 목줄을 풀었어요. 복동이는 윤정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습니다. 윤정은 복동이의 목을 감싸 안았어요. 복동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대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캐리어를 끌고 복동이와 함께 눈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동이는 윤정 곁을 따라 걸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윤정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복동이가 옆에서 발걸음을 맞춰 걸었어요. 하얀 털에는 도안이 던진 돌에 맞아 생긴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윤정의 운동화는 눈에 젖어 축축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차가운 물이 양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하게 보였어요. 길가엔 사람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지나가는 차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차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윤정이 손을 흔들자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기사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윤정이 뒷좌석 문을 열려던 순간 기사가 복동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애완동물은 안 됩니다. 윤정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요. 어디든 좀 태워주세요. 기사는 미안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택시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어요. 윤정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눈 쌓인 인도에 주저앉았어요. 사람 하나 태워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동이가 윤정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한 숨결이 윤정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윤정은 복동이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끝 감각이 사라졌어요. 캐리어 바퀴가 눈에 묻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캐리어를 들어올려 겨드랑이에 끼고 걸었어요. 그때 마을 외곽에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 전 읍내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본 건물이었어요.
낡은 철제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진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엔 그냥 지나쳤지만 오늘만큼은 저곳이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윤정은 복동이를 데리고 길을 되짚어 걸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윤정이 문을 밀자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은 어둠뿐이었어요. 윤정은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내부를 비췄어요. 먼지가 바닥에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버려진 나무 팔레트가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장작 더미가 흩어져 있었어요.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쥐똥 냄새였어요. 윤정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동이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킁킁거렸어요. 윤정은 창고 안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바람을 가장 덜 맞는 곳이었어요. 캐리어를 내려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복동이가 윤정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체온이 전해졌어요. 윤정은 캐리어를 열고 두터운 외투를 꺼냈습니다. 패딩 외투였지만 오래되어 솜이 빠진 부분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윤정은 외투로 자신과 복동이를 함께 감쌌습니다. 복동이는 윤정 품 안에 코를 박고 숨을 헐떡였어요. 복동이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도안이 던진 돌에 맞아 생긴 상처였어요. 복동아, 우리 여기서만이라도 살아남자.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동이는 작게 낑낑거렸어요. 윤정은 외투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던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얼어서 봉투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증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휴대폰 불빛으로 증서를 비췄어요. 임야 등기 부등본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경상북도 안동시 어느 산골 마을의 주소였습니다. 윤정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어요. 아무도 안 산다는 돌산이구나. 복동이가 윤정의 손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윤정은 증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눈발이 보였어요. 밤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창고 안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어요. 윤정은 외투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복동이와 윤정은 서로를 감싸며 체온 하나로 겨울밤을 버텼어요. 복동이의 귀가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었습니다. 윤정의 손끝도 감각이 없었어요. 손가락을 움직이려 해도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잠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추위에 잠들면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복동이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두 눈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복동이는 윤정을 지키듯 꼬리를 그녀의 다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보라 소리가 철벽을 때렸어요. 휙휙 바람 소리와 함께 창고 전체가 덜덜 떨렸습니다. 윤정은 복동이를 더 세게 껴안았어요. 복동이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둥둥둥, 규칙적인 박동이 윤정의 가슴에 전해졌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어요. 윤정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목과 허리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복동이는 여전히 옆에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윤정은 얼어붙은 손으로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복동이는 나보다 강하네. 복동이가 눈을 뜨고 윤정을 올려다봤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윤정은 어른 손을 비비며 일어섰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캐리어를 집어들고 철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복동이도 천천히 일어나 윤정을 따라왔습니다. 윤정은 철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캐리어를 끌고 눈 덮인 길을 걸었습니다. 복동이가 옆에서 천천히 따라왔어요. 품속에 품은 돌산 증서만이 유일한 목적지였습니다. 윤정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혈육이었던 외할머니는 3년 전 돌아가셨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연락하던 은수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종가집 며느리로 살며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설날에도 집을 비울 수 없었던 윤정은 서서히 세상과 단절되어 갔었어요. 오갈 데 없는 윤정에게 남은 건 돌산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산다는 그 쓸모없는 땅만이 지금 윤정이 가진 전부였어요. 지도도 없었고 주소만이 단서였습니다. 그 땅이 어디 있는지 얼마나 걸어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곳만이 지금 윤정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시내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유리 대기실 안에 노선도가 붙어 있었어요. 윤정은 증서를 꺼내 주소를 확인하고 버스 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류장에 막 도착한 버스였어요. 저기, 이 주소로 가는 버스 있나요? 기사는 증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복동이를 발견했어요. 기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걔는 데리고 타시면 안 됩니다. 윤정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버스 문이 닫혔어요. 윤정은 정류장 벤치에 앉아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10분쯤 지나 택시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윤정이 손을 들자 택시가 멈춰 섰어요. 윤정은 뒷문을 열려다 말고 먼저 물었습니다. 강아지 태워도 될까요? 이 주소까지 가야 하는데요. 택시기사가 복동이를 보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걔 데리고는 안 돼요. 차에서 난리 치다 사고 나면 책임지실래요? 택시가 떠났습니다. 윤정은 정류장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캐리어를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복동이가 윤정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핥았어요. 차갑게 얼어붙은 손등에 따뜻한 혀가 닿았습니다. 하늘에서 눈발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었지만 점점 굵어졌어요. 윤정은 외투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목도리를 더 꽉 감았습니다. 그때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짐차 한 대가 정류장 앞에 멈춰 섰어요. 작은 트럭이었습니다. 낡은 초록색 트럭이었어요.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윤정을 살폈어요. 눈 쌓인 정류장에 캐리어를 끌어안고 앉아있는 여자와 백구 한 마리.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멀리 가요? 윤정은 얼른 일어나 증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남자가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방향이네요. 태워드릴게요.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처까지만 부탁드릴게요. 남자는 트럭 뒤쪽 짐칸을 가리켰습니다. 뒤에 타세요. 운전석은 좁아서요. 윤정은 캐리어를 들고 트럭 뒤로 갔습니다. 남자가 내려와 짐칸 문을 열어줬어요. 안에는 비닐 포대 몇 개와 농기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복동이를 먼저 태우고 캐리어를 밀어 넣은 뒤 올라탔어요. 남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짐칸은 흔들렸어요. 덜컹거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윤정은 비닐 포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복동이를 끌어안았어요. 작은 창문으로 밖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산길이었어요. 나무들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어요. 1시간쯤 흔들리며 갔습니다. 윤정의 엉덩이와 허리가 뻐근했어요. 복동이는 윤정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트럭이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밖을 가리켰어요. 여기서 한 2km쯤 더 들어가면 그 마을 나올 거예요. 윤정은 캐리어를 끌고 내렸습니다. 복동이도 뛰어내렸어요. 윤정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손을 흔들고 다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눈길을 따라 사라졌어요. 윤정은 혼자 남겨진 도로 한가운데 섰습니다. 사방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윤정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캐리어 바퀴가 눈에 묻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캐리어를 들어 올려 겨드랑이에 끼고 걸었어요.
복동이는 눈을 헤치며 윤정 앞을 걸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걸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윤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금만 더. 30분쯤 더 걸었을까요? 저 멀리 마을 입구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 표지판이었어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표지판을 향해 걸었어요. 비탈길이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졌어요. 비탈길을 넘어서려던 순간 윤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온몸이 저릿했어요. 윤정은 캐리어를 놓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어요. 눈밭에 얼굴이 묻혔습니다. 복동이가 윤정 옆에서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왈왈왈 목청이 터질 듯 짖어댔어요. 발로 눈을 파냈습니다. 윤정의 얼굴 위에 쌓인 눈을 파내고 그녀의 팔을 하찼어요. 얼굴을 비비며 계속 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을 어귀에 울려 퍼졌어요.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였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복동이는 더 크게 짖었습니다. 윤정은 눈밭에 쓰러진 채 의식이 흐려졌어요. 복동이의 짖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윤정은 이름도 모르는 마을 입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복동이는 끝까지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 박철수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눈을 밟으며 걷는데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왈왈왈 목청이 터질 듯 짖어대는 소리였습니다. 이장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마을 입구 표지판 근처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눈밭에 쓰러진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얀 백구 한 마리가 그 옆에서 미친 듯이 짖고 있었어요. 이장은 달려가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사람 죽을 뻔했잖아. 이장은 윤정을 업고 마을 보건소로 달려갔습니다. 복동이가 뒤따라왔어요. 보건소 간호사는 윤정을 침대에 눕히고 수액을 준비했습니다. 탈진과 저체온증이었어요. 투명한 수액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복동이는 침대 옆 바닥에 엎드려 윤정을 지켰어요. 간호사가 복동이를 내보내려 했지만 이장이 말렸어요. 저게가 저 사람 살렸어요. 좀 그냥 둬요. 다음 날 오전 윤정이 눈을 떴습니다. 보건소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고개를 돌리자 복동이가 보였습니다. 복동이는 꼬리를 흔들며 윤정의 손을 핥았어요. 윤정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장이 보건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깨어났네요. 죽 좀 끓여왔어요. 윤정은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지만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장이 침대 머리를 올려줬어요. 윤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장은 윤정에게 사정을 물었어요. 윤정은 이혼하고 갈 곳 없는 사정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장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 외곽에 몇 년째 비어있는 집이 떠올랐어요. 5년 전 주인이 도시로 떠난 뒤 방치된 집이었습니다. 추워도 되겠어요? 고치면 지낼 순 있어요.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그곳이라도 괜찮아요. 3일 후 윤정은 보건소를 나섰습니다. 이장은 윤정을 마을 복지회관으로 데려갔어요. 회관 2층 한 구석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천장에 빗물 자국이 남은 6평짜리 방이었어요. 이장이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폐가 술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지내요. 한 보름쯤 걸릴 거예요. 윤정은 캐리어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동이도 따라 들어왔어요. 방 한쪽에 낡은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이불을 펴고 그 위에 주저앉았어요. 이틀 후 이장이 윤정을 찾아왔습니다. 밥 좀 하실 줄 알면 할머니들 식사 좀 도와줘요. 복지회관에서 매일 점심 도시락 만드는데 손이 모자라서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정은 복지회관 주방에서 일했어요. 처음엔 조용히 밥만 지었습니다. 무쇠솥에 쌀을 안 치고 불을 지폈어요.
밥이 익는 냄새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윤정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멸치 육수를 우리고 된장을 풀었어요. 두부와 애호박을 썰어 넣고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복지회관 전체에 퍼졌어요. 점심시간 할머니들이 도시락을 받아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떠먹다 멈췄어요. 이건 누가 했어? 옆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맛이 예전 우리 엄마 손맛 같네. 다음 날 윤정은 멸치볶음을 만들었습니다. 멸치를 기름에 볶고 고추와 마늘을 넣었어요. 조청을 넣어 윤기나게 볶아냈습니다. 할머니들은 반찬통을 열자마자 감탄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마을 입구에서 쓰러져 있던 그 여자래요. 손맛이 보통이 아닌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회관 도시락이 맛있어졌다는 소문이었어요. 할머니들은 윤정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장이 윤정을 불렀어요. 집수리 끝났어요. 가봐요. 윤정은 복동이와 함께 이장을 따라갔습니다. 마을 언덕 위에 작고 낡은 주택이 한 채 서 있었어요. 시멘트 벽에 페인트가 벗겨진 단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은 마당이 나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새 장판이 깔려 있었어요. 벽에는 연한 노란색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낡아서 바람에 덜컹거렸어요. 부엌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월세는 10만 원이에요. 집주인한테 얘기해뒀어요. 윤정은 품속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어요.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을 꺼내 이장에게 건넸습니다. 윤정의 전 재산이었어요. 이장이 떠난 뒤 윤정은 캐리어를 열고 짐을 풀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돌산 증서가 전부였어요. 윤정은 증서를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아무도 안 사는 돌산 하나만 남았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산이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돌산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다시 살아야 할까, 복동아. 복동이는 거실 한쪽 구석을 킁킁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몸집이 컸지만 윤정은 복동이를 밖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추운 겨울, 복동이를 마당에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거실 구석에 낡은 이불을 깔아줬어요. 복동이의 자리였습니다. 복동이는 이불 위에 앉아 윤정을 바라봤어요. 복동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충성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거실 반대편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시어머니가 떠올랐어요. 그 백구도 데려가라고 소리치던 모습, 그리고 돌아서며 손등으로 눈을 닦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윤정은 몰랐습니다. 백구도 데려가라던 시어머니의 말에 다른 뜻이 있을 줄은. 복동이가 윤정 곁으로 다가와 누웠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연탄 난로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씨가 점점 약해지며 회색재로 변했어요. 연탄 가스가 조용히 새어나왔습니다. 냄새도 소리도 없이 퍼져나갔어요. 윤정은 이불 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얕아졌어요. 거실 구석 이불 위에 누워있던 복동이가 눈을 떴습니다. 복동이는 고개를 들고 주변을 킁킁거렸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복동이는 일어나 윤정 쪽으로 다가갔어요. 윤정의 얼굴 가까이 코를 들이댔습니다.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복동이는 낑낑거리며 윤정의 옷깃을 물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뒤로 물러섰어요. 윤정의 몸이 조금씩 끌려갔습니다. 복동이는 숨을 헐떡이며 계속 옷깃을 물고 당겼어요. 현관문 쪽으로 조금씩 끌고 갔습니다. 복동이의 목에서 끙끙 소리가 났어요.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문턱에 윤정의 어깨가 걸렸습니다. 복동이는 더 세게 물었어요. 옷깃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동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앞발로 바닥을 긁으며 힘을 주었습니다. 윤정을 문 밖 마당까지 끌어냈어요. 마당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앞발로 눈을 긁어모았어요. 차가운 눈을 윤정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윤정의 뺨에 눈이 닿았어요. 복동이는 윤정의 팔을 핥았습니다. 혀가 얼어붙은 피부를 훑었어요. 윤정이 헉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기침이 쏟아졌습니다. 콜록콜록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어요. 윤정은 옆으로 몸을 돌려 구역질을 했습니다. 복동이는 윤정 옆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거친 숨소리를 내며 헐떡였습니다. 혀를 축 늘어뜨리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윤정은 정신을 차리고 복동이를 안았습니다. 복동이의 몸이 뜨거웠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동아, 너가 나를 또다시 살렸구나. 복동이는 축 늘어진 채 윤정 품에 안겼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복동이는 기력이 쇠했습니다. 10살이 넘은 백구였어요. 눈빛이 예전처럼 맑지 않았습니다. 흐릿하게 흐려져 있었어요. 하얗던 털도 누렇게 바래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느려졌어요. 계단을 오를 때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윤정은 복동이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자신을 2번이나 살려준 복동이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윤정은 시장에서 닭 한 마리를 샀습니다. 푹 고아 육수를 내고 누룽지를 넣어 죽을 끓였어요. 복동이 앞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복동아, 먹어야 해. 기운 내야지. 복동이는 조금씩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허겁지겁 먹지 않았어요. 몇 숟가락 먹고는 그릇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정은 약국에서 비싼 영양제를 샀어요. 한 통에 3만 원이었습니다. 캡슐을 열어 죽에 섞어 먹였어요. 복동이는 천천히 먹었지만 점점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복지회관에서 도시락을 먹던 이장이 윤정을 불렀습니다. 윤정 씨, 동네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보조 자리 하나 났는데 해볼래요? 윤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복동이를 두고 나가는 게 불안했어요. 하지만 복동이의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도 필요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윤정은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출근이었어요. 윤정은 다시 새벽에 부엌을 밝혔습니다. 거대한 밥솥 뚜껑을 열고 쌀을 씻었어요. 스테인리스 반찬통을 정리하며 윤정은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종갓집 부엌이 생각났어요. 이젠 누구도 음식 타박을 하지 않아. 윤정은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마당의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어요.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은 매일 급식실로 출근했고 저녁이면 복동이와 함께 폐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8월 중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윤정은 폐가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복동이는 방구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우르르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번개가 번쩍이며 방안을 밝혔습니다. 복동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복동이는 윤정에게 다가가 옷깃을 물었습니다. 살살 흔들었어요. 윤정이 눈을 떴습니다. 복동아, 왜 그래? 잠이 안 와? 복동이는 날카롭게 짖었습니다. 왈왈왈, 평소와 다른 짖음이었어요. 목청이 터질 듯 짖어댔습니다. 윤정은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복동이가 문 앞으로 달려가 문을 긁었습니다. 발톱이 문에 긁히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윤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월 새벽 연탄가스대가 생각났어요. 복동이의 짖음은 경고였습니다. 윤정은 얼른 일어나 옷을 걸쳤어요. 캐리어를 꺼내 옷가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돌산 증서를 집어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윤정은 복동이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윤정은 우산도 쓰지 않고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복동이가 앞서 달려갔어요. 그 순간
우르릉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 뒤를 돌아봤어요. 집 뒤편 산 위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흙과 돌덩이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 내려왔어요.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토사는 폐가를 덮쳤습니다. 윤정이 살던 집이 진흙에 묻혔어요. 지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며 와장창 소리를 냈어요. 윤정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복동이가 아니었으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윤정은 다시 복지회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장이 2층 작은 방을 내어줬어요. 윤정은 캐리어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처량한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복동이는 윤정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윤정이 급식실에서 돌아왔습니다. 복동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윤정은 복지회관 주변을 찾아다녔습니다. 마당도 뒷길도 없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아까 백구 한 마리가 돌산 쪽으로 가는 걸 본 것 같은데. 윤정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산 위를 올려다봤어요. 저 멀리 산 능선이 보였습니다. 윤정은 중얼거렸어요. 왜 하필 거기지? 윤정은 불안한 눈빛으로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가방을 메고 마을 입구를 벗어났습니다. 돌산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한 손에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앞길을 비췄어요. 윤정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윤정은 손으로 가지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발밑에 돌멩이가 굴러갔습니다. 발목이 꺾일 뻔했어요. 윤정은 나무를 붙잡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동이가 어디 다친 건 아닐까, 쓰러진 건 아닐까. 윤정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산 중턱을 넘어서자 넓은 공터가 나왔습니다. 윤정은 손전등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때 저 멀리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복동이었어요. 복동이는 거대한 고목나무 옆에 서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윤정을 향해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었어요.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복동아! 윤정은 달려갔습니다. 복동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복동이의 몸을 만져봤습니다. 다리도 배도 머리도 괜찮았어요. 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동아,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 얼마나 걱정했는데. 복동이는 대답 없이 고목나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쪽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윤정도 고개를 들어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무는 벼락을 맞았는지 중간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검게 탄 나무 껍질이 드러나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지에 무언가가 펄럭였어요. 손수건이었습니다. 윤정은 손전등을 가까이 비췄습니다. 하얀 면 손수건이었어요. 모서리에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실로 수놓은 매화 문양이었어요.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수건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말순이 늘 품속에 넣고 다니던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건 어머님 손수건이잖아. 윤정은 무릎을 꿇고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손수건을 펼쳐보니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어요. 고개를 숙이는 순간 손수건이 묶여있던 나무 아래 흙이 보였습니다. 빗물에 쓸려나간 자리였어요. 그 틈 사이로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윤정은 손전등을 가까이 비췄어요. 산삼이었습니다. 산삼머리 하나가 살짝 드러나 있었어요. 빛을 머금은 듯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단단한 줄기가 흙 속에서 올라와 있었어요. 윤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으로 주변 흙을 조심스럽게 파냈습니다. 산삼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 옆에도 또 그 옆에도 산삼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마다 산삼이 보였습니다. 수십 개였습니다. 아니, 100개가 넘을지도 몰랐어요. 낮은 위치부터 위쪽까지 줄지어 박혀 있었습니다. 굵기도 각각 달랐어요. 가장 큰 것은 팔뚝만 했습니다. 70년은 넘어 보였어요. 작은 것도 40년은 좋게 된 듯 했습니다. 윤정은 입을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돌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땅이, 어머님이, 모든 것이 맞춰졌습니다. 복동이가 왜 그날 밤 미친 듯이 짖었는지, 왜 토사가 내리기 전 윤정을 깨웠는지, 왜 오늘 이곳으로 왔는지. 복동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것을 윤정에게 전해주려 했던 것이었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겨울이었어요. 시어머니 말순이 부엌에서 복동이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마른 북어 한 마리가 들려 있었어요. 말순은 복동이 앞에 무릎을 꿇고 북어를 건넸습니다. 넌 착하지. 말은 못해도 잘 알지. 말순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윤정은 그때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무슨 말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말순은 복동이에게 부탁했던 것이었어요. 윤정을 지켜달라고, 이곳을 알려달라고. 백구도 데려가라던 말순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내쫓는 말이 아니었어요. 복동이를 윤정에게 맡긴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산 증서도 복동이도 모두 윤정을 위해 남긴 것이었어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상태 좋은 산삼한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냈습니다. 흙을 털어내니 하얀 뿌리가 드러났어요. 인삼향이 진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윤정은 복동이를 돌아봤습니다. 복동이는 고목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어요. 윤정은 복동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삼을 작게 잘라 복동이 입에 넣었어요. 복동아, 이제 내 차례야. 고마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동이는 천천히 산삼을 씹었어요. 윤정은 복동이의 목을 쓰다듬으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동이의 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가늘게 떨리던 귀가 다시 쫑긋 섰어요. 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복동이가 눈을 떴어요. 흐렸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복동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윤정을 올려다봤습니다. 꼬리가 살랑 흔들렸어요. 윤정은 복동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뜨거운 눈물이 복동이의 털을 적셨습니다. 윤정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벼락 맞은 고목나무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올렸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복동이 산삼까지 나한테 다 준 거였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한참 동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복동이는 윤정 옆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산속에서 여자와 백구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정은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복동이가 옆에서 걸었어요. 복동이의 걸음걸이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산삼을 먹은 후 기력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윤정은 고목나무 아래에서 산삼을 조심스럽게 캤습니다. 가장 굵은 것의 뿌리와 중간 크기 5뿌리를 골랐어요. 흙을 털어내고 깨끗한 천으로 하나하나 감쌌습니다. 가방에 넣을 때도 흔들리지 않게 옷으로 둘러쌌어요. 마치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산을 내려온 윤정은 복지회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안동행 버스를 탔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감사를 전해야 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종가집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윤정은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종가집 대문 앞에 섰어요.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윤정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소리가 텅 빈 마당에 울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윤정은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윤정은 담 너머를 살폈습니다. 마당에 잡초가 무성했어요. 기와 지붕 위로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산 흔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윤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어르신의 눈이 커졌어요. 윤정이 아니가? 왜 이제야 왔어? 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자주 보던 어르신이었어요.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시아버님은요?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 집 망했어. 도안이가 어떤 여자한테 사기당했지. 윤수진이던가. 골프장에서 만났다는 여자.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르신이 계속 말했어요. 집을 담보로 투자했다가 다 날렸대. 집도 뺏기고 은행에 넘어갔어. 종걸 영감은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말순이는 그 일로 말도 못하게 됐다더라. 실어증이라던가. 도안이랑 읍내 어디 원룸으로 이사 갔다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나도 몰라. 윤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문에 손을 짚고 주저앉았어요. 그 큰 기와 집이 텅 비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르신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보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윤정은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속 산삼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방 속 돌산 증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었어요. 가장 버려졌던 것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돌산이 윤정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윤정은 증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복지회관으로 돌아온 윤정은 시어머니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시어머니가 남긴 것이 헛되이 된다는 것을요. 윤정은 가방 속 산삼을 꺼내 바라봤어요. 이것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윤정은 읍내 약재상 문을 열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한약 냄새가 가득한 가게 안에서 약재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가방에서 천에 싼 산삼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어요. 하얀 산삼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약재상 주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70년도 더 된 천종 산삼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이걸? 감정을 받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전문 감정사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감정 결과 가장 큰 것은 80년산이었습니다. 윤정은 산삼재 뿌리를 팔았습니다.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6억 원이었어요. 윤정은 통장을 들고 은행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로 살아보겠습니다. 한 달 후 윤정은 읍내 외곽에 작은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2층 집이었어요. 주방 창으로 햇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뒤편에는 10평쯤 되는 마당이 있었어요. 윤정은 빈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집이 생겼어. 복동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킁킁거렸어요. 윤정은 읍내 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윤정네 반찬이라고 썼어요. 메뉴는 단출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매일 아침 만드는 것들 뿐이었어요. 한 달 후에는 줄이 생겼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단골 할머니 두 분이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거지인 줄 알았지. 마을 어귀에서 죽어가던 여자였잖아. 옆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손맛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윤정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윤정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이면 남은 반찬을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근처 독거노인 5분 댁을 돌며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복동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털에 윤기가 흘렀어요. 복동이는 가게 앞 평상에 누워 손님을 맞았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복동이를 쓰다듬었어요. 얘가 가게 주인이래요.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윤정은 가끔 가방 속 돌산 증서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디선가 건강하게 계시길 바랐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정은 시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반찬을 만들 때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말순이 떠올랐어요. 새벽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 문득 말순이 장 담그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김장철 배추를 다듬던 주름진 손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말순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건강은 괜찮은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알고 싶었어요. 밤마다 윤정은 돌산 증서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증서를 볼 때마다 말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복동이를 쓰다듬을 때마다 넌 착하지, 말은 못해도 잘 알지 하던 말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윤정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도안이 어디 사는지 알아내기로 했어요. 윤정은 안동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도안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오후 5시 윤정은 동사무소 앞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출입구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분쯤 기다렸을까요? 동사무소 유리문이 열리며 도안이 나왔습니다. 도안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낡은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바지는 무릎 부분이 해져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멀찍이 뒤를 따랐습니다. 도안은 버스 정류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폰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정류장 반대편 가게 앞에 서서 지켜봤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도안이 올라탔어요. 윤정도 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도안을 지켜봤어요. 도안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어요. 버스는 읍내 외곽 빌라촌에 멈춰 섰습니다. 도안이 내렸어요. 윤정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도안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빌라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이 보였어요. 도안은 3층짜리 낡은 빌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시멘트 계단을 천천히 올라 2층 문 앞에 섰어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골목 모퉁이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빌라 2층 창문에 형광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 안에 시어머니가 계시는 것이었어요. 윤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발걸음을 때려다 멈췄어요. 하지만 오늘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집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셔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도안이 싫어할 것이 뻔했어요.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자신에게 남긴 것들을요. 돌산도 복동이도 모두 말순이 준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외면하면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지도 몰라. 윤정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동이가 따라 나서려 했어요. 윤정은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오전 10시, 윤정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도안은 출근했을 시간이었어요. 윤정은 계단을 올라 2층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소리가 좁은 복도에 울렸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린 발소리였어요. 끌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윤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많이 여윈 모습이었어요. 뺨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머리칼은 새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낡은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카디건 소매는 풀려 있었어요. 말수는 흐릿한 눈빛으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이 윤정을 알아보는 순간 눈가가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말순의 손이 문틀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푸르게 드러났어요. 윤정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윤정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의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어요. 윤정은 말순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와 함께 가실래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입을 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끙소리만 났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윤정은 원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평쯤 되는 좁은 방이었어요. 부엌과 방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구석에 이불이 개켜져 있었어요. 얼룩진 꽃무늬 이불이었습니다. 낡은 옷장 하나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안 된 그릇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옷장을 열고 말순의 옷을 꺼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카디건 2벌과 바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가방에 차례로 넣었어요. 말순은 옆에 서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짐을 다 챙긴 윤정은 식탁 위에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으로 또박또박 썼어요. 어머님은 내가 모실게요. 윤정. 메모지를 식탁 위에 놓고 윤정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원룸을 나섰어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말순의 걸음이 느렸어요. 윤정은 말순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택시를 타고 윤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말순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거리, 사람들, 나무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윤정은 말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말순의 손에서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윤정은 말순을 2층 방으로 안내했어요. 햇볕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새 이불을 깔아놓은 방이었어요. 연두색 이불이었습니다. 말순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창문 밖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마당에서 복동이가 꼬리를 흔들며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말순은 복동이를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윤정은 말순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윤정이 아침 일찍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말순은 식탁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옆에 앉아 말순을 바라봤어요. 복동이가 식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순 발치에 엎드렸어요. 가만히 숨소리를 고르며 누웠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어요. 윤정은 말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햇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복동이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윤정과 말순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된 새 식구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정의 반찬 가게는 입소문을 타며 동네에서 인기 있는 곳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문을 열면 단골 할머니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유리 진열장에 반찬을 차례로 놓았어요. 윤정아, 어제 그 깻잎 볶음딸이 엄청 잘 먹더라. 단골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 만들었어요. 저녁이면 윤정은 남은 반찬을 도시락 통에 담았습니다. 마을 독거 어르신 5분 댁을 돌며 반찬을 나눠줬어요. 8순이 넘은 박 할머니 댁에 들를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윤정이 건넨 된장국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된장국은 어르신 좋아하시니까 한 그릇 더 담아드렸어요. 윤정의 말에 할머니는 윤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낮 시간 말순은 가게 안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말순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어요. 말순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이 말순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윤정은 집에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말순은 식탁에 앉아 윤정이 국을 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이 말순 앞에 국그릇을 놓았어요. 말순은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2번, 3번 더 먹었습니다. 그때 말순의 입이 열렸어요. 윤정아.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말순을 바라봤어요. 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산 내가 너 주려고 진작 정해둔 거였어.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알고 있었어요. 말순은 손을 내밀어 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미안했어, 고맙고. 윤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말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복동이가 식탁 옆으로 다가와 윤정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윤정은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동이도 어머님도 다 저를 살리려 했던 거예요. 며칠 후 오후 윤정은 가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머뭇거리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안이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윤정은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안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시지?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지금은 다시 말도 하시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도안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어머니도 너한테도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해. 지금은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윤정은 도안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윤정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인연이에요. 어머님은 내가 모셔요. 그러니 돌아가세요. 도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윤정은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빨래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말순이 아침에 빨아 널어둔 빨래였습니다. 하얀 이불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복동이가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며 윤정을 맞았습니다. 윤정은 복동이를 쓰다듬었어요. 복동이의 털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뒤뜰에서 말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순은 평상에 앉아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시금치 뿌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다가가자 말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찍 왔네. 윤정은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나물 다듬는 것을 도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복동이는 평상 아래 누워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윤정이 차린 밥상에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말순과 윤정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복동이는 식탁 옆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식구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윤정은 평상에 앉았습니다. 말순도 옆에 앉았어요. 복동이는 두 사람 사이에 누웠습니다. 말순이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동이는 눈을 감았어요.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복을 품은 집이었습니다. 복을 주는 아이 복동이와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에게 가장 큰 복을 건네준 시어머니. 말순과 그 복을 받아 다시 일어선 윤정. 세 식구는 진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빨래가 바스락거렸어요. 복동이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말순도 윤정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2026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소리바람이었습니다.